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반 전 오랜만에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훈풍이 불었습니다. 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고도 했죠. 이 담화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정상회담을 제의해 왔다는 것인데, 이전에도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속적으로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에 훈풍이 부는가라는 궁금증이 일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 한 달 후인 3월 26일 201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4차전 일본 북한전이 평양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평양에서 열리는 국가대항전은 2019년 10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북한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다지마고조 일본 축구협회 회장이 북한과의 평양 원정 경기를 취소한다고 전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는 북한이 먼저 통보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경기 장소를 중립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며 경기를 열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죠. 교도통신은 북한의 경기 취소 사유에 대해 북한에서 일본의 악성 전염병이 보도되고 있다며, 일본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는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을 경계한 방역상 조치로 보인다고 짚었는데요. 이로써 평양 원정 경기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동행해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던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 상황을 언뜻 보면 일본이 북한에게 이용당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일본에서 일어나는 전염병 사태가 북한이 몰수패를 각오하고 취소시킬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일본에서 돌고 있는 무서운 전염병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선 월드컵 진출에 중대한 변수가 될 축구 경기를 취소시킨 연쇄상구균 독성쇼크 증후군, 일명 STSS는 A군 연쇄상구균에 의한 침습적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쇼크 증후군입니다. 감염 경로는 주로 점막 또는 상처 부위 등을 통해 접촉 전파되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확산하는 분비물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당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됐을 때는 그 치명률이 30%에서 최대 7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전했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층, 최근 수술을 받아 상처가 있는 경우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수두 등 바이러스 감염, 알코올 의존증 및 당뇨병 환자 등이 고위험군에 속하죠. 초기에는 대부분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만 침습적인 감염이 진행되면 고열, 발진, 저혈압, 호흡곤란,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기 무증상 환자도 있다는 점, 마치 코로나19처럼 말이죠. STSS가 코로나19와 비슷한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거나 미리 예방하기 위해 기침 예절을 실천하거나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거나 상처 부위를 소독하거나 등등 가장 일반적인 것뿐입니다. 그럼 현재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최근 일본 내 STSS 환자가 2018년 684명에서 2023년 역대 최다 규모인 941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3월 10일까지 감염 환자가 벌써 47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90명이 사망했습니다. 10명 중 약 2명이 사망한 것인데, 특히 50세 이상 연령대의 치명률은 24%에 이릅니다. 고위험군은 대체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알려져 있지만 50대 미만 사망자 수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세 미만 STSS 환자 65명 중 21명이 사망했는데 50세 미만 치사율이 무려 32.3%입니다. 아마 백신이 등장하지 않는 한 올해 일본 내 STSS 감염자 수는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감염 메커니즘이 전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직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소장은 도요 게이자이의 기관 글에서 STSS는 합병증 동반이 빠르고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연쇄상구균에 식인 박테리아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설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사율로 보면 50세 미만의 사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올 1월 보고서에 따르면 19.7%였던 50세 미만 감염자의 치사율이 2023년 이후 30.9%까지 상승했다고 하죠.
이렇게 독성 쇼크 증후군 유행이 일어난 것에는 팬데믹의 여파가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미 소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일본에서는 STSS가 유행이지만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 폐렴구균 등 전염병의 유행 중임을 지적하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집단 면역력이 감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규모 방역 조치로 전염병 유행이 억제되면서 전염병에 면역력을 가진 인구 비율이 줄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해 신고를 따로 받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STSS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와 급성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 사업을 통해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홍열은 주로 3세 이상 소아에게 발생하는 발열, 닭살 모양의 발진을 보이는 급성 감염성 질환인데요. STSS와 같은 원인 병원체라서 A군 연쇄 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은 발생이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성홍열 환자는 2018년 15,777명에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소해 2022년 505명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810명으로 발생해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홍열 감염에 의한 합병증은 2000년 이후 총 4건으로 이 중 STSS로 의심되는 사례는 2건이었죠. 물론 언론의 과대 반응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본 1억 인구 중에서 800에서 1000명 정도 발병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편도선염이나 봉소염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끝나기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균 자체가 비말 전파라든지 손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가 있어 손을 잘 닦고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마스크 착용하는 정도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상처가 났을 때 바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해당 부위에 적절한 소독제로 소독 후 상처가 심하면 항균제 연고로 소독을 잘 해야 한다. 여행 다닐 때는 편한 신발을 신어 발에 상처나지 않도록 하고 손도 상처나지 않게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는데요. 다만 모든 전염병이 괜찮다는 안일함을 숙주로 확산하는 만큼 분명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STSS로 공포에 빠진 가운데 이를 해결할 하나의 열쇠로 제기된 것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범용 바이러스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STSS 환자는 빠르게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며 수액 등과 같은 쇼크 및 장기 부전의 표준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특히 침습성 그룹 A 연쇄상구균으로 인한 환자의 경우 항생제와 다른 약물의 조합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니클로사마이드가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항생제 관련 전문 국제학술지 항균화학요법 저널에 실린 그람 양성균 감염에 대한 용도 변경 약물로서의 니클로사마이드라는 논문에 따르면 니클로사마이드는 STSS에 높은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균 11종에 대해 기존 항생제와 니클로마사이드의 효과를 실험한 결과 니클로마사이드는 그람 양성균에 해당하는 여러 세균에 대해 범용적인 항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존의 항생제보다 월등한 항균 효과를 보였죠. 그런데 이 니클로마사이드 관련 기술은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바이오가 가장 앞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프티라는 치료제 덕분인데요. 현대바이오는 구충제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지나치게 낮은 니클로마사이드의 생체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여러 바이러스의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치료제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실제 제프티는 바이러스 종류, 변이를 가리지도 않고 전부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세계 최초로 범용 항바이러스제 유력 후보로도 손꼽히고 있죠. 작년 코로나 임상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해 임상 이상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현대바이오의 오상기 대표는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제프티는 세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페니실린처럼 인류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세계 제1호 범용 항바이러스제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분명 큰 이득을 본 국가와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신 기업들이죠. 위기를 극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일 텐데 한국은 곧 닥치게 될 미래를 위기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